유럽 대륙의 북쪽 바이킹의 후예라 불리던 덴마크가 지금 사상 초유의 안보 공백 사태를 맞이하며 국가적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콧대 높은 태도를 유지하던 그들이 이제는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다급하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만 하는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안보 지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각국은 자국의 무기고를 탈탈 털어 지원에 나섰지만 정작 자신들을 지킬 창과 방패가 사라져버린 무장 해제의 공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덴마크의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제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문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분명 도덕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행동이었으나 냉혹한 안보 현실 앞에서는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발트해를 넘어 덴마크의 영해를 위협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시나리오와 맞물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덴마크군에는 지금 당장 적을 타격할 포병 전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덴마크가 한국 대신 이스라엘을 택했던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시 덴마크 조달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가격 협상의 들러리로만 이용하며 한국 측의 거듭된 미팅 요청을 묵살한 채 졸속으로 이스라엘 엘비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 및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으로 인해 수출 여력이 완전히 사라졌고 덴마크가 주문한 자주포의 도입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손을 잡은 이웃 폴란드는 계약 직후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인도받으며 유럽 최강의 육군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폴란드의 평원을 질주하는 한국산 무기를 바라보며 덴마크군 관계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조차 덴마크의 결정을 방산 도입의 교과서적 실패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사와 러시아 북극 함대의 위협 등 북극권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작 덴마크는 영토를 지킬 기본적인 창과 방패조차 마련하지 못한 무장 해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본토 방어는커녕 그린란드에 배치할 병력과 장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GDP의 1%, 남짓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평화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덴마크 총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하나, 자존심을 굽히고 납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무너진 국가안보 시스템을 한국의 제조 역량에 의탁하여 복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기술과 생산 라인을 모두 갖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뒤늦은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진 힘은 단순히 스펙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진가가 다시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무기 도입의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른바 엘비 스캔들로 불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치부의 노출입니다. 덴마크 언론과 의회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부서는 이스라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회에 허위 정보를 보고하고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기가 가장 빨리 도입될 수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한국의 K9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결국 국방부 차관의 경질과 장관의 정치적 위기로까지 비화했습니다. 군 수뇌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안보를 도박판에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선 장병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전장의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적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원해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기술적 부적합성, 즉 기후와 지형의 미스매치입니다. 덴마크가 방어해야 할 작전 방향은 유럽 본토를 넘어 혹한의 땅 그린란드와 북극권까지 뻗어 있습니다. 사막 기후와 건조한 환경에 최적화된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 아트모스가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북유럽의 동토와 눈폭풍 속에서 제대로 기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차륜형 장비는 궤도형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해빙기, 진흙탕이나 깊은 설원에서는 사실상 고철 덩어리가 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환경에서 단련되었으며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덴마크와 유사한 기후를 가진 국가들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즉각적인 시동과 사격이 가능하고 승무원을 위한 히터와 생존 장비가 완벽히 갖춰진 K9의 동계작전 능력은 덴마크군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주변국들과의 군수지원 상호 운용성 또한 덴마크가 뼈아프게 후회하는 대목입니다. 현재 북유럽과 동유럽의 안보 지도는 사실상 K방산 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덴마크와 국경을 맞대거나 인접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까지 모두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운용합니다. 이는 유사시 덴마크가 부품 부족이나 정비 불량 사태를 겪을 때 이웃 동맹국들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수 지원의 공유는 전시 가동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덴마크가 홀로 이스라엘제 무기를 고집한다면 유럽 대륙 내에서 보급의 외딴섬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주변국들이 한국산 장비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전술을 짤 때 덴마크군만이 호환되지 않는 장비를 들고 겉도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무너진 덴마크군의 전력을 재건할 종합 처방전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로봇8을 이용해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패키지로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포병의 생존성과 지속 사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핵심 전력입니다. 더 나아가 노후화된 덴마크군의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할 레드백 장갑차까지 연계한다면 덴마크는 단숨에 육군 기계화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뢰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서구권 방산업체들이 통상 3에서 5년의 납기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약 즉시 한국군 납품 예정 물량을 전환하거나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여 수개월 내에 장비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덴마크에게 필요한 것은 5년 뒤 도착할 서류상의 무기가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전 배치된 강철입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 프로젝트를 통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성공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덴마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실패를 인정한 조달청의 오판을 바로잡고 이미 북유럽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훼손된 안보라인을 복구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북극권 분쟁이라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덴마크의 안보 시계는 멈춰섰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 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6일 에스토니아 추가 수출 영상입니다. Palju siis, kas ta jääb millegagi najale seisma või? Vist varbale. Varba peale, jah? Just keep an eye on that. Siis kui siit enam neid linde ei näe. Keermeid. Lindid on metsas. Puu otsas. Three. Okay, stop. And you push it more. Okay, now you parallel it down slowly onto the ground with your feet.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 위기설이 불거지던 한국 방산이 오히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관 협력체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에스토니아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여러 무기 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에스토니아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한국산 무기 도입을 거론했기 때문에 한국 방산은 벌써부터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방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군 현대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K9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에스토니아군의 주요 지휘관들은 K9의 성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덕분에 한국산 자주포가 유럽에서 적극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양국이 더 많은 방산 계약을 체결한다면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막대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협력 증대가 불러올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간에선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양국의 협력은 군사적 측면에서 상당히 큰 전략적 성과를 얻을 수 있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군사협력 증대가 불러올 전략적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진행 중인 36문의 K9 계약은 벌써 24문이 에스토니아에 인도되었을 정도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K9 도입에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무기 도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과 가격, 조달 시간 등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K9 이외의 다른 무기 체계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겨 양국의 추가적인 방산 계약 체결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종심 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여기서 종심 화력이란 적진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수단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포병 무기 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K9과 함께 한국 포병의 꽃이라 불리는 천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에스토니아는 납기가 지연되던 하이마스 물량을 인도받기 시작했지만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이마스와 천무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례처럼 에스토니아가 천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에스토니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다양한 무기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포병 화력 이외에 다른 무기 체계의 수출도 얼마든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군 규모가 작지만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신형 무기 구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포병 전력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를 보충한다면 먼저 육군 전력에선 K2 전차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여전히 지상 전력의 핵심이자 강력한 국방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전력이지만 안타깝게도 에스토니아는 제대로 된 전차 전력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재 에스토니아 육군의 주력 전력은 스웨덴이 제작한 CV-90 장갑차가 맡고 있으며 그 아래로 다수의 핀란드제 APC가 뒤를 바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군 편제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나토의 지원군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트 3국의 작전 계획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나토의 지원이 당도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작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전차 전력의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같은 발트 3국에 속하는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서 레오파르트2 A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라트비아도 유럽제 경전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전차 전력을 갖추려 한다는 점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전차 전력이라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따라서 러시아 전차를 상대할 전력이 없는 에스토니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K2 전차의 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토니아는 인접한 폴란드, 핀란드와 동일한 시스템의 K9 자주포를 사용한다는 점을 두고 상호 운용성과 유지, 보수의 이점이 크다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스토니아가 K2 전체도 관심을 보인다면 K9처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한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K2 전차까지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면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에도 매우 큰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군 분야로 눈을 돌린다면 FA-50도 에스토니아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에스토니아 공군 전력은 공군이라는 표현조차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에스토니아는 L-39 훈련기를 비롯하여 극히 일부의 수송기와 공격기, 헬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대신 나토 소속의 다른 국가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순찰하는 발트해 항공 순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에스토니아는 국가 규모 및 국방 예산을 고려하여 이 정도의 공군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트해를 둘러싼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도는 더 이상 에스토니아가 외부 공군력에만 안보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도 네덜란드와 핀란드, 스웨덴은 F-35 그리펜 등을 긴급 출격시켜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발트해를 중심으로 동유럽과 북유럽 일대에 위치한 국가들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도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에게 있어서도 자체적인 공군력을 보강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에스토니아군이 F-16 이상급의 주력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며, 그렇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군 전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기체는 단연 FA-50입니다. FA-50은 비록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체급의 한계상 적성국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유사시 필요한 항공정찰과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적의 항공 전력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FA-50은 주요 무장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블록 20에서 AIM-120 암남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계외 교전 능력까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게다가 FA-50을 도입한 필리핀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에스토니아가 열대 내외의 소규모 도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스토니아처럼 제대로 된 전투기 전력이 아예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현재 12대 FA-50을 도입하여 자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 도발이 포착되면 지체 없이 FA-50을 출격시켜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에스토니아에게도 훌륭한 교범이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연일 발트해 일대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활용하여 군사적 긴장도를 올리는 이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시킬 전투기를 보유한 것과 전투기가 없어 아예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 공군이 지금보다 전력 강화를 희망한다면 한국은 FA-50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 관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발트 3국을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군사적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이는 단순히 방위 산업의 수출과 경제적 이익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한국과 동유럽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유럽의 군사적 위기를 불러왔으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 이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다수의 동유럽은 추후 자신들도 러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점차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직간접적으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들이 북한에 지원되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며, 앞으로도 어떤 군사기술과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은 러시아의 구형 전투기가 한국의 최신의 전투기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군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누적된다면 향후에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과 핵기술 등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즉,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이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수한 무기 체계를 수출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이점까지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라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양면 전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동유럽을 압도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며, 양면 전선으로 한국산 무기가 포위망을 구축한다면 이는 러시아군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객관적인 성능 지표에서 러시아의 최신 전력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가 러시아 국경지대에 더 많이 배치된다면 푸틴이 느낄 수 있는 군사적 압박감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수의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이익을 넘어 군사, 안보, 외교 분야에서도 다양한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산 무기들의 추가 도입과 협력 강화를 요구한 지금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해 바닷속에서 전세계 해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집어 풀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와 영국의 제인스는 한국이 추진 중인 신형 정보함 사업을 두고 서태평양의 수중 지배 구조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라며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 정보함이라는 이름은 참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이 함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해군의 두뇌이자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과거 우리가 독자적인 정보함 기술이 없었을 때 서방 국가들은 우리에게 노후 장비를 비싼 값에 떠넘기를 했고, 심지어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처리하며 철저히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주는 정보나 받아먹으라는 식의 오만한 갑질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 무려 1조 9,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4,000톤급 신형 정보함 2척을 건조하는 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3km 길이의 초거대 선배열소나 백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조차 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괴물 같은 성능은 단순히 국방력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미 해군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한국의 신형 정보함은 서해라는 좁고 복잡한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기술적으로 종속시키려 했던 국가들은 이제 거꾸로 한국의 수중 음향 분석 기술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낡은 신세기함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2035년까지 완성될 이 함선들은 대한민국 해군이 동북아시아의 거친 파도를 뚫고 전 세계 해양 패권을 쥐게 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겪었던 멸시어천대를 실력으로 갚아준 이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의 깊은 바닷속에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차세대 정보함은 미 해군의 최신형 음향 측정함인 빅토리아급의 성능을 지표 삼아 한국적 특수환경인 서해에 최적화된 수중 사냥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 함선이 4,000톤급의 육중한 체급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해 자체 소음을 110dB 이하로 억제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적의 미세한 소리만 골라내는 극도의 정밀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경이로운 대목은 미국의 최신형 선배 예인 소나 시스템을 압도하는 국산 백령 소나의 통합 운용 능력입니다. 약 3km 길이의 예인 케이블 끝에 달린 하이드로폰은 수심 300m 이상의 심해층 소리까지 끌어올리며 이를 처리하는 함내 슈퍼컴퓨팅 센터는 초당 테라바이트급의 수중 데이터를 연산합니다. 이는 미 해군 정보함이 자랑하는 실시간 지상증송 시스템보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함선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적 잠수함의 기종과 일련 번호까지 단 몇 초 만에 판독해내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S300 무인헬기가 가세하여 함선의 탐지 거리를 150km 이상 추가 확장합니다. 미국의 고정식 수중 감시 체계가 없는 서해에서 한국은 이동식 정보함과 무인항공기가 결합한 모바일 감시망을 구축한 셈입니다. 척당 건조비 약 9,700억 원에 달하는 이 괴물함선은 국산화율 90%를 달성하며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우리 바다를 적잠수함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형 정보함의 핵심 병기인 백룡은 수심부 길이만 3,000m에 달하는
초저주파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 구축함에 탑재된 소나보다 수십 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이론적으로 서해 전체를 단 한 척의 함선이 감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 우리 해군이 수입 소나의 오류로 적 잠수함을 놓쳤던 아픈 기억은 이제 완벽한 국산화 기술로 씻어내고 있습니다. 벡터 하이드로폰 기술이 적용된 이 소나는 적의 위치를 좌우 구분조차 못하던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차 범위 없는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재되는 S300 무인대잠 에너기는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기존 모델보다 월등히 커진 동체에 소노 부위를 가득 싣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이 무인기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 잠수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정보함의 강력한 신호 처리 능력과 결합한 S300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서해 소음 속에서 적의 음문만을 정확히 골라냅니다. 이는 군사력 증강을 넘어 고부가 가치 소프트웨어 산업과 정밀 기계 산업이 결합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결정체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최신 OEM이 무장도 빈약하면서 척당 약 1조 4천억 원을 호가할 때 한국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의 함선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본이 왜 한국 방산으로 몰리는지를 증명하는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이 정보함은 향후 우리가 개발할 대형 무인잠 수정의 모함 역할까지 수행하며 바닷속 무인함대라는 전무후무한 전략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과거 기술 국어를 하던 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전장을 설계하고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신형정보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덩치를 키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응축된 데이터의 파괴력입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 내가 운영 중인 정보 수집함 니치난급이 약 3,300톤 규모에 머물러 있고 중국의 정보함이 6,000톤급의 덩치를 자랑하지만 그 내부 소나 시스템의 정밀도는 한국의 차세대 기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한국이 건조하는 4,000톤급 정보함은 선체 크기 대비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쌍공선 설계를 채택하여 거친 서해 조류 속에서도 정밀 탐지 장비의 운용 안정성을 기존 함선 대비 4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백룡 소나는 극저주파 영역까지 완벽하게 포착하여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잠수함이 내는 미세한 진동조차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는 주변국 정보함들이 보유한 탐지거리보다 최소 2.5배 이상 넓은 범위를 단 한 척으로 커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서해 면적의 약 70%를 단일 함선이 실시간으로 훑어낼 수 있는 정량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S300은 최대 이륙 중량 600kg급 중형 무인기로 채공 시간 또한 기존보다 50% 이상 늘어나 8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광역 감시가 가능합니다. 타국 정보함들이 유인 헬기의 운영 비용과 위험성 때문에 주춤할 때 한국은 무인 체계를 통해 운영 비용을 척당 연간 약 50억 원 이상 절감하면서도 작전 효율은 200% 이상 끌어올리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격차는 곧 자본의 흐름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과거 해외 기술에 의존했을 때는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1조 9,400억 원의 사업비 대부분이 국내 고용 창출과 기술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배 한 척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자립을 의미합니다. 서해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백령의 거대한 움직임은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올랐으며 이 자부심은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자 공격의 창을 완성하며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6일 중국 해군 격차 영상입니다.
유럽에서 등장한 하나의 보고서가 또 한 번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을 분석한 흥미로운 자료가 등장한 것인데요. 질적 측면에서 앞서는 미국 해군과 양적 측면에서 앞서는 중국 해군의 해양 패권 경쟁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군 전문가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미국 해군은 끊임없는 위기설을 맞이하고 있고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만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49년이 지나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보고서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 측의 분석이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던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최소 25년이 걸릴 것이며 여기에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보다도 1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평가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근 돌아가는 판세를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허황된 스펙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뻥튀기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해군 분야는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해군이 향후 25년 동안 미국 해군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의 해상 패권 경쟁은 단년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입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주력 함정들의 성능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함정 보유 수량에선 중국이 매년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지금도 이미 100여 척이나 더 많은 수량을 자랑할 정도로 양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조차도 신규 함정 건조해선 동맹국들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이며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은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에선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보다 25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1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중국 해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을 필두로 자유진영의 군사 전문가들이 발표한 분석이 아니라 중국과 군사적으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중국 해군의 전력이 미국보다 25년이나 뒤처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니 중국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꽤나 큰 모양새입니다.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뛰어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항공모함 전력입니다. 미국은 도합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서너 척의 항공모함을 교대로 상시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까지 불과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항공모함을 총동원해야만 간신히 미국이 평시에 운용하는 항모전단과 대등한 수준의 항모전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작전 대기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해 회항한 항공모함까지 일시에 투입한다면 현재로선 중국 해군이 미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할 수 있는 전력은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함정 건조량을 최대한 증가하며 함정 보유량에서 미국을 한참 추월하긴 했지만 호위함 등은 미국을 앞질렀을지 몰라도 대양 해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전력인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 모습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보유한 세대의 항공모함 중 미 항모에 근접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건 그나마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푸제남 한 척뿐이며 나머지 2척의 항공모함은 이러한 캐터펄트조차 갖추지 못한 구식 항공모함이라 실질적인 항모 전력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는 076형 강습 상륙함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항모 전력의 차이를 메워보려는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모함 전력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의 전력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25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항공모함과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는 전력인 핵 잠수함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매우 열세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각종 핵 잠수함을 모두 합쳐 71척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조선업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핵잠수함이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어렵고 유지, 보수 작업이 적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량의 핵잠수함 전력은 여느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기 어려운 전력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공격형 잠수함의 상당수는 디젤 잠수함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구사형 잠수함 등 일부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나마 보유한 핵잠수함은 미국보다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은 소음 감소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아 이미 많은 곳에서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보다 대잠전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조차 탐지하는 핵잠수함을 천하의 미 해군이 탐지하지 못할 리 없는데요. 결국 중국 해군이 구축함, 호위함 등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일부 해군 전력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현대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손꼽히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력에서 명백히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인 이상 중국 해군이 미국을 뛰어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해외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 해군의 단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핵잠수함 전력에서도 중국이 열세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잠전 체계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인데요. 미국은 대잠 헬기로 MH-60 시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H-60 시호크는 미 해군 헬기 전력에 중추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호주, 일본 등 다수의 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잠 헬기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25년 안으로 도합 12대의 시호크를 전력화할 계획이며 그만큼 세계 각지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헬기인데요. 반면 중국은 대잠 헬기로 러시아산 카모프 28과 자체 개발한 제트 20 헬기의 해군용 버전을 혼합하여 대잠 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객관적 성능 지표에서 미국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핵잠수함 전력에서 부족하다면 적의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잠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은 잠수함 전력과 대잠전 역량이 모두 미국보다 뒤떨어지니 현실적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마땅한 전략적 카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보유한 해외기지 숫자와 중국이 보유한 해외기지 숫자가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본토를 제외하고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 374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해외 군사기지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보급 능력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보급 능력은 그 어떤 작전 요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급 체계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함대들이 정박하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해외 기지가 없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국의 함대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중국 함대와의 군사 충돌로 일부 전력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보강하고 다음 작전을 준비할 수 있어 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군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표면적인 몸집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전략 자산과 전체적인 군 시스템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보다 한참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 해군의 확장이 미국의 아성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전력에선 아직도 미국이 우세를 점하고 있을지 몰라도 구축함과 호위함 등 다른 전투함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힘든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인데요. 대군에는 병법이 필요 없다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군사 분야에서 양적 우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미 해군의 약점을 보완하고 해군 함정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함정과 달리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만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조선소에서 건조와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투함과 지원함은 해외 기업을 통해 MRO 사업 등을 진행하더라도 자신들의 전략 자산인 항모와 핵잠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타국에 맡기지 않는 게 미국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란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나머지 함정 건조에 있어 철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조선업 역량을 자신들의 장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건조에만 철저하게 집중하고 구축함과 호위함 등은 뛰어난 조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분업화를 이룬다면 중국 해군의 팽창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만재 배수량 4,200톤의 충남급 호위함과 만재 배수량 12,000톤의 정조대왕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며 항공모함을 제외한 다른 함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 건조 능력은 중국보다 조선 역량이 뒤떨어지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으며 한미 동맹의 연결고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입니다.